기생의 기분 나쁜 꿈. 조선 초기 때 변방의 야인들과 남해안 일대의 왜구의 약탈이 심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개국 후 태조는 변방에 돌성을 쌓고 태종 때에는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었지요. 그래도 야인들의 노략질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무렵 이곳에 송힘이라는 절제사로서 이곳을 지키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송희미는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변방 관리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기생 가운데 송희미를 잘 따르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영감, 요즘은 변방이 조용하여 영감께서 잔치를 베풀 만큼 여유가 있군요. 소첩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방심해선 안 된다. 언제 어디서 습격을 당할지 모르니 조마조마하는구나. 오늘은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시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생이 정색을 하며 희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뜸을 들이는 것이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옵소서. 어서 말하거라. 어젯밤 꿈에 야인이 돌연히 나타나 영감 머리를 베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 그런데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개꿈이로구나.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송희미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무사히 근무 기간을 넘기어 서울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지요. 그런데 이틀 뒤 야인들이 쳐들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송희미는 기생의 꿈이 마음에 걸려 동원에서 한 발짝도 나가기가 싫었지요. 군대를 보내어 치게 하십시오. 부하 장군들이 재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희미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그냥 떠날 수도 있지 않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이라 하지 않았더냐? 절제사 영감, 그들의 노략질을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어서 백성들을 구해야 합니다. 혹은 이백병이 흥분하여 말을 했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말라. 약탈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는 병법도 있사옵니까? 가만히 앉아 쫓는 방법도 병법이 아니겠는가? 영감, 나중에 이 죄를 어찌 받으려고 이러십니까? 이백경이 대촉하였으나 송희미는 기생의 꿈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인들은 말과 백성들 몇백 명을 데리고 사라져 버렸지요. 그나마 한 군졸이 막대를 이용하여 성을 뛰어넘어가 몽둥이를 휘둘러 야인들과 맞서 백성 10여 명을 구했습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세종이 노하여 송희미와 이 백병을 소환하여 의군부에 가두고 문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로 담을 넘어가 백성을 구한 그 군졸에게 벼슬을 내리고 포상을 해주었지요. 송희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생의 꿈이 불길하여 나갈 수 없었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백경은 목숨을 건졌으나 송희미는 사형을 면치 못하였지요. 송희미가 형장으로 가며 어느 마을을 지났습니다. 이때 좌의정을 지낸 최윤덕이 술과 안주를 갖추어 하인에게 들려 나왔지요. 최윤덕은 30년간 무장으로 활약했고 특히 변방 야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최윤덕은 북쪽 변방을 지키는 관리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최윤덕이 송희미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저승길에 몸이나 적셔 가시구려. 너무 슬퍼하지 마오. 나 역시 곧 그대의 뒤를 따를 것이오. 대감의 은혜 저승에서 갚겠나이다. 송희미는 꿈 이야기를 해준 기생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최윤덕이 따라주는 이별주 한 잔에 저주의 감정이 씻은 듯이 사라졌지요. 그는 평온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관우의 칼. 옛날 삼국시대에 관우가 장사 지방을 공격하자 유비와 제갈량의 전방으로 가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장군과 사병들은 모두 술자리에서 마음을 터놓고 실컷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관우는 병사들의 환호 속에 적토마에 올라타 서서히 북문을 빠져나가 주둔지로 향하였지요. 거하게 취한 주창 장군이 관우의 청룡 언월도를 메고 비틀거리며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한참 걸으니 작은 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침 5월 날씨에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강물은 엄청나게 불어 있었지요. 주창이 정신을 가다듬고 강변을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에 놀라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의 칼자루가 하필 말 엉덩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적토마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뛰어올랐지요. 그 바람에 칼이 깊은 강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관우는 원망 섞인 몇 마디를 내뱉고는 즉시 부하들이 준비해 놓은 배를 타고 가서 칼을 건져 올렸지요. 건져낸 청룡 언월도의 칼끝이 이미 강 속의 바위에 떨어져 나간 것을 본 관우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관우의 양아들 관평이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소자가 어제 길을 가던 중 한 할아범이 칼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만든 칼의 칼끝이 하나같이 예리해 보였는데 그를 불러 도움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관우는 아들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였지요. 관평이 말한 그 노인은 나안장이란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를 대장장이 나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식도 없었고 아내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지요. 이 노인은 대단히 건장하고 정정하여 젊은 사람들보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예리한 칼을 만드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의 명성은 근처에 자자하였지요. 관평이 노인을 데리고 관우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막사에 들어서서 50kg에 달하는 청년 언월도의 부서진 부분을 손으로 만져본 뒤 말했습니다. 보검이 이런 아픔을 당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부서진 부분은 크지 않아서 잘 다듬으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관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놓였지요. 그럼 자네를 믿어보도록 하겠네. 나한장은 병사들에게 숫돌을 구해오도록 부탁하고 혼자 군 장막 아래에 앉아서 정성 들여 보검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5월에 끝내지 못하면 하루 종일 비가 퍼붓는다.
대장장이가 칼을 갈자 비가 쏟아졌지요. 빗물은 군 장막을 따라 때마침 숫돌 위로 차올랐습니다. 대장장이는 꼬박 사흘을 갈아 음력 5월 13일 마침 칼을 완성하여 관우에게 보였지요. 관우는 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관평은 감사의 대가로 비단과 은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음력 5월 13일에 비가 내리면 그 옛날 관우의 칼을 갈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 비를 칼을 갈 때 내린 비란 의미로 마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호랑이. 옛날에 깊은 산골 한 작은 마을에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가부와 그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왕이었는데 아들 왕이가 자라서 산에서 땔감을 구해와 하루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지요. 그날도 아들 왕이는 땔감을 메고 마을을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왕이는 땔감을 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여도 호랑이를 당할 수는 없었지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일만 남았구나.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그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왕이를 향해 입을 쩍 하고 벌리는 것이었지요. 왕이는 호랑이 입안을 살펴본 뒤 호랑이 목구멍에 큰 뼈다귀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뼈다귀를 뽑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왕이가 뼈다귀를 빼주자 호랑이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왕이는 방금 내던졌던 땔감을 다시 둘러매고 산을 내려왔는데 그 뒤로 호랑이가 졸졸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쫓아보아도 소용이 없었지요. 왕이가 마을에 돌아서자 모두 호랑이를 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왕이는 급히 어머니를 불렀지요. 어머니, 무서워 마십시오. 제가 이 호랑이 형님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을 했습니다. 왕이가 먹을 것을 꺼내와 호랑이에게 건네주자 호랑이는 거절을 하며 곧장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모자는 호랑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 뒤뜰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왕이가 나가보니 노루 한 마리가 죽은 채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뒤뜰 담을 바라보니 조금 전에 호랑이가 그 위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려오세요. 왕이는 살코기를 떼어 호랑이에게 주었지만 호랑이는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두 모자는 고깃국을 끓여 먹고도 남자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 쌀로 바꾸었지요. 그날 이후 뒤뜰에서 쿵 소리만 나면 언제나 멧돼지나 노루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는 더 이상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필요가 없었지요. 그들의 생활도 하루가 다르게 풍족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왕이의 어머니가 호랑이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네 덕분이구나. 우리에게도 며느리가 생긴다면 걱정이 없을 텐데.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호랑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줄은
상상도 못하였지요. 그날 이후 4댓새가 지나도록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호랑이 형님이 왜 오지 않는 것이지요? 혹시 어머니께서 형님을 화나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왜 그 녀석을 화나게 하겠니? 잠시 후 뒤뜰에서 다시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는 기뻐 쏜살같이 달려나가지요. 형님, 이제야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 시체가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형님, 저희가 죽는 꼴을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시체라니요? 찬찬히 살펴보니 아주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어보니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급히 아가씨를 방으로 들여와 눕히고 어머니는 죽을 끓여 그녀에게 먹였습니다. 잠시 후 하얗게 질렸던 그녀의 얼굴이 홍조를 띄었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겁내지 마세요, 아가씨.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아가씨를 이곳으로 물고 왔지 뭐예요? 어느 곳에서 왔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아주 먼 곳이라는 것만 생각난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인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뽀얀 피부와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부잣집 교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요. 여인이 보름 정도 머문 뒤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오라버니에게 정혼자가 있나요? 우리같이 가난한 집에 누가 며느리를 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라버니에게 신세를 갚고 싶은데요. 아이고 아가씨, 아가씨를 보니 우리 집처럼 누추한 곳에서는 살기 아까운 분인 듯한데 어서 집에 돌아갈 방법이나 생각해 봐요. 두 분께서는 저를 극진히 돌봐주셨습니다. 만약 절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차라리 이 부질없는 목숨을 끊는 수밖에요.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왕이와 색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금실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머니나 호랑이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잡아온 동물들도 갈수록 양이 많아졌지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임신한 아내가 왕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이곳을 떠나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나무꾼 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리고 어디로 가자는 것이요? 사실 전 사망의 딸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그날도 오라버니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만나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서방님은 성실하고 마음도 따뜻하니 이젠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난 가지 않을 거요. 만약 갔다간 내 목이 달아날 게 뻔하지 않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아이도 있고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 아버지도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는 아내의 말에 속으로는 기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한 세 사람은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길을 나섰지요. 그런데 호랑이에게 말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뒤뜰에 죽은 동물을 던져놓았지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던져놓았지만 그것을 걷어가는 사람이 없자 호랑이는 왕인의 식구들이 병에 걸렸구나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호랑이는 뜰 안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열어보았지만 사람 기척이 없었지요.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은인인 왕의 가족을 내쫓았다고 생각하여 마을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어느 날 방앗간에 누워있던 호랑이는 밖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친구, 어찌 이렇게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지? 경성으로 간다는 사실을 호랑이에게 알려주었으면 마을이 이 지경까지 됐겠나? 호랑이는 이 말을 듣고 밤새 달려 경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편 왕의 모자와 아내가 경성에 도착하자 왕은 딸이 살아 돌아온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그동안 왕이와 혼례를 치르고 살림을 꾸려왔다는 말을 듣고 왕이를 부마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가 하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황성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한쪽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며 고함을 질러대었지요.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왕이는 호랑이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호랑이 형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급히 마을 쪽으로 달려갔지요. 호랑이는 왕이를 보자마자 그 앞에 꿇어앉으며 숨을 헐떡헐떡 거렸습니다. 이미 병사들의 공격을 받아 호랑이 앞발에선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몸도 부들부들 떨었지요. 병사들이 쫓아오자 왕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분은 바로 내 형님이시다. 내가 옆에 있는 한 절대로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거라. 왕이는 자기 처소로 호랑이를 데려온 뒤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였지요. 당시 그 조정은 계속되는 왜적들의 침입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변방의 요새에서는 계속하여 구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날도 역시 변방에서 적들을 막는 데 실패하여 적군이 곧 침입할 것이란 파발이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부마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가 왕위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지요. 나무꾼 출신인 내가 어찌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지? 결국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출정길에 올랐지요. 호랑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장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전투에서 호랑이는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적군들은 호랑이를 보고는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지요. 왕이는 병사들을 이끌고 변방까지 추격하여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정은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왕위에게 관직을 하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호랑이 형님 덕분입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네 호랑이 형은 누구더냐? 내 앞에 그 호랑이를 데리고 오너라. 왕이는 황제 앞에 호랑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맹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구나. 짐이 오늘부터 너를 백수의 왕으로 봉하겠다. 여봐라, 가서 붓과 먹을 가져오너라. 황제는 붓을 집어들고는 친히 아래로 내려가 호랑이의 두 전골에 왕자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주막집 부인의 비밀. 옛날 어느 봄날에 봉이 김선달이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도 활짝 피었겠다. 어디든 봄을 따라 다녀와야겠구나. 그런데 막상 집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돈 한 푼도 없었지요. 모두 집어치우고
낮잠이나 자야지. 김선달은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콧노래를 부르다가 팔을 베고 꿈나라에 들어갔지요. 다음날 아침 김선달은 지난밤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침 일찍 살인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어딜 그리 서둘러 가십니까? 부엌에서 밥을 짓던 김선달 부인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볼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좋은 일이 있고 말고. 김선달이 살고 있는 마을 동구 밖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막 주인을 김자수라고 부르고 있었지요. 주막집 주인은 김선달 또래의 사내였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벼슬을 하여 좌수가 아니었지요. 주막집 주인은 평소 술만 취하면 자기 중조부가 벼슬을 했다며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그를 김좌수라고 불렀지요. 김좌수는 집안 살림은 나 몰라라 하고 그저 날이면 날마다 술과 노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찾아간 곳이 주막 김좌수가 사는 집이었지요. 봉이 김선달이 주막 안으로 얼굴을 쓱 내밀자 주막 안에서 풍겨 나오는 술 냄새에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주막에 있던 김자수의 부인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 김선달을 보고 반기는 듯 말하였지요. 겉으로는 반기는 척을 했지만 속은 쓰렸지요. 봉이 김선달은 주막을 드나들면서 돈을 내고 술을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 때마다 김자수를 불러내 내기 바둑을 두자고 하고는 바가지를 흠뻑 씌워 공수를 마시고 유유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니 김자수 부인이 김선달만 보면 얼굴을 찡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김자수 부인은 아침부터 김선달이 또 무슨 수작을 부려 막걸리를 얻어먹고 갈지 궁금했습니다. 김선달이 고기를 썰고 있는 주막집 부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자니 돌쇠 어멈이 고기를 썰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뭡니까? 그래서 고기 한 점에 막걸리를 한잔 할까 하고 왔습니다. 제가 고기를 썰고 있는 모습이 댁에서 보인다는 말씀이시지요? 돌쇠 어멈은 주막집 마님 노릇을 하면서 그걸 모르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란 어떤 일이든 오래 하면 도를 통한다는 말이지. 선달님께서 무슨 도통한 일이라도 있으시다는 건가요? 대체 무슨 일에 도를 통하셨나요? 김선달을 희끗 보며 좌수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주도이지. 주도요? 주도란 술을 마시거나 술자리에 있을 때의 도리를 말한답니다. 내 주도에 통했다 이 말이요. 그 많은 도 중에 주도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걸요. 세상엔 여러 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도란 제일 멋지고 운치가 있는 법이지요. 이 주도의 도를 통하려면 보통 정성으로는 어렵지. 그 어려운 주도를 선달님은 도통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뿐이겠소. 눈만 감고 있으면 화나지요. 도대체 뭐가 화나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막 돌쇠어멈 고기 써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는 말이시오. 농담주 참, 무슨 그런 도가 있나요? 술을 10년 넘게 마시면 도가 생기게 되는 법이지. 아침에 2잔, 점심에 2잔, 저녁에 석 잔, 이렇게 10년을 넘게 마시면 주도에 도통하는 법이라오.
그건 그렇고 김좌수는 아직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소.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불덩이 갔더니 지금 앓고 있습니다. 김자수 부인은 김선달이 남편과 어울려 공짜 술이라도 얻어 먹을까봐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까지 팔팔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라니. 이거 마침 잘 되었군. 친한 친구 사이에 문병을 하지 않고 그냥 갈 수야 없지 않겠소? 김선달의 말을 들은 김자수 부인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좌수 부인이 부린 꾀를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뭔가 궁리를 하고 있던 김자수 부인은 난처한 얼굴로 김선달 얼굴을 살피다가 말씀은 고마운데 지금 돌쇠 아버지는 잠에 취해 계십니다. 뭐 대단한 병도 아닌데 문병까지 하실 건 없지요. 자, 술이나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술을 내놓았습니다.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고 김자수 부인이 따라주는 막걸리로 해장을 했습니다. 이봐요 돌쇠 어멈. 사실 오늘 돌쇠 어멈과 중요하게 의논한 일이 있어 왔소. 무슨 의논하실 게 있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은 돌쇠 어멈밖에 할 사람이 없구려. 그래서 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온 것이지. 무슨 의논이기에 그리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돌쇠 어멈, 이 좋은 시절을 그냥 집에서 보내서야 되겠소. 그래서 올 봄에는 저 살굴꽃이 떨어지기 전에 9월산으로 꽃놀이를 갔다 왔으면 하는데 돌쇠 어멈 생각은 어떻소? 꽃놀이요? 9월산으로 꽃놀이를 가는 계획이 있는데 돌쇠 어멈이 서둘러 주어야겠소. 제가요? 9월산 꽃놀이라?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는 일에는 길을 쓰고 덤비는 김좌수 부인이었지요. 김좌수 부인은 그렇지 않아도 싱숭생숭하던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꽃놀이라는 말을 듣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그럼 꽃놀이는 누구랑 같이 가나요? 그야 물론 우리 마을 사람들이지. 누구든 가고 싶은 사람만 가서 놀다 오잔 말이오. 남자들은 내가 모을 테니 돌쇠 어멈은 여자들을 모으구려. 돌쇠 어멈은 꽃놀이를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지요. 마을에서는 9월산 꽃놀이 관광단이 조직되어 출발할 참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꽃놀이가 무슨 큰 경사라도 되는 것처럼 저마다 채비를 차려 동구 밖으로 모여들었지요. 9월산 관광단은 남자가 16이었고 부녀자가 13, 모두 29명이 꽃놀이에 부푼 꿈을 안고 봉이 김선달을 앞장으로 관광길을 떠났습니다. 평양에서 9월산까지는 250리 길이 되었지요.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관광단 일행이 9월산에 도착한 3월 보름날, 그야말로 그날 밤은 보름달이 밝은 청취 있는 밤이었습니다. 부녀자들은 9월산 망월사 뜰 앞에 세워진 9층탑 둘레에 모여 장래의 소원을 빌었지요. 하룻밤을 편히 쉰 일행은 먼 길을 걸어온 피로를 풀고 정오가 조금 못되어 산 중턱에 있는 단군굴을 구경하러 나이 어린 삼이승을 앞세우고 망월사를 떠났습니다. 어쩜 산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게 모두 김선달님 덕분입니다. 선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야 생각인들 했겠어요. 그렇고 말고. 봄 경치의 칭찬은 김선달에게 돌아갔지요. 가는 길이 험하여
부녀자들은 조금 쉬었다 가고 남자들은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김선달이 남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인네들과 천천히 올라갈 테니 자네들은 먼저 올라가게. 당군굴을 구경한 다음 그 너머 망해사에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지. 조금 쉬고 김선달은 부인들을 데리고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이 부인들을 데리고 당군굴까지 갔을 때에는 남자들은 당군굴 구경을 끝내고 망해사로 간 뒤였지요. 부인들과 함께 당군굴에 도착한 김선달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해냈는지 성큼성큼 당군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당군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고 커다란 소리로 외쳤지요. 봉이 김선달은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신령님께 고하여 용서를 비옵니다. 죄인 봉이 김선달은 어려서 장난이 심하여 이웃마을 박생원네 씨암탉을 몰래 잡아 삶아먹고 홍참복네 개를 복날에 끓여다가 보신탕을 해 먹었지요. 이 모두가 제가 장난을 좋아해서 저지른 죄이니 신령님께서는 이놈을 용서해 주시어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못을 뉘우치던 김선달은 꿇었던 무릎을 펴고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보고 있던 여인들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여기는 신성한 곳이어서 누구든 이곳을 지날 때에는 과거에 잘못한 죄를 낱낱이 고해야만 앞길이 순탄하고 편안하게 저승길에 간다오. 그렇지 않으면 신령님의 노여움을 사서 집안의 벌을 내린다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과거에 저지른 죄를 빠짐없이 말하고 신령님께 용서를 구하시오. 여인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죄를 고하시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소?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좋소. 그럼 앞으로 여러분 신변이나 집안에 재앙이 내린다 해도 후회하지 마시오. 그럼 나는 속 시원히 고백을 했으니 다른 곳으로 갑시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주막 안주인 돌쇠 어멈이었지요. 저 지금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신령님께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코 웃음을 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잘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냥 지나친다는 게 말이나 되겠소? 김자수 부인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저는 그게 다름이 아니오라. 건넌마을 이첨지를 마음에 품어 그만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못 지키고 말았습니다. 돌쇠 어멈. 돌쇠 어멈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김선달은 자기가 심판하는 사람처럼 엄한 목소리로 돌쇠 어멈을 불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자수 부인이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해서는 신령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소.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는지 낱낱이 고해야 하오. 저는 3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첨지를 만났습니다. 작년 여름 대동강 모래밭에서 만났고 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서 만났고 마지막은 저녁에 만나 달 구경을 하였지요. 모두 저의 잘못이니 신령님께서는 널리 굽어 살피시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됐소이다. 그럼 다음 분. 뭐 부끄러워할 것 없소이다. 죄는 어느 누구나 한두 가지는 있는 법이지요. 한 새댁이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 늦은 봄이었습니다. 제가 달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먼 친척 되는 도리가 저를 끌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가 이끄는 대로
후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꼭 껴안는 거예요. 신령님 부디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새댁은 흐느껴 울기까지 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그리고 다음 분 나오시오. 양반집 젊은 마나님이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 일입니다.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어 갔었지요. 그런데 그때 장롱 밑에 떨어져 있던 비녀가 보였습니다. 그 비녀를 보고 욕심이 나서 그만 그걸 훔쳐오고 말았지요. 딱 한 번의 실수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인 13명은 봉이 김선달이 지켜보는 가운데 낱낱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겉은 멀쩡하나 속은 썩고 있구나. 그들은 나흘 동안 9월산 꽃놀이를 모두 무사하고 즐겁게 끝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김선달을 본 김선달의 부인이 화가 나서 말하였지요. 집에 먹을 양식도 없는데 무슨 꽃놀이를 다녀오신 겁니까? 내 꽃놀이를 그냥 다녀온 줄 아오. 다 우리 집안을 위해 다녀온 것이지. 여러 소리 집어치우고 어서 쌀자루나 내놓구려. 김선달은 쌀자루를 들고 김좌순의 주막으로 갔습니다. 김선달은 주막으로 들어서며 김자수 부인을 보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었지요. 아침부터 선달님께서 웬일이세요? 반갑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일찍 올 일이 있어서 왔소이다. 그나저나 쌀 5말만 구워줄 수 있겠소? 김선달의 얼굴에는 미안하다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죄수가 없다고? 그럼요. 벌써 몇 번째인가요? 선달님이 구워가는 쌀은 있어도 갚는 쌀은 없잖아요. 우리도 쌀이 없어요. 김자수 부인은 줄 쌀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렇소. 김선달은 한동안 김자수 부인을 바라보다가 말을 했습니다. 별 수 없군. 쌀은 없어도 김자수는 방에 있겠지. 우리 집 양반은 또 왜요? 허허 이거 참. 이 김선달이 과일씨를 많이 받는데 할 수 없지. 할 이야기는 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낸들 왜 할 이야기가 없겠소? 무슨 말씀이냔 말이에요. 돌쇠어멈, 꼭 이 선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알겠소. 알고 싶다면 내 시원스레 말하도록 하지. 그러니 대동강 모래밭에서 네? 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자수 부인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았지요. 김자수 있는가? 일부러 큰 소리를 치며 김자수를 불렀습니다. 선달님! 그러자 자수 부인이 황급히 달려와서 김선달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했으니 우선 해장이나 하십시오.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쌀 5말 구워드리긴요. 제 성의로 그냥 드릴 터이니 제발 그의 귀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김자수 부인은 자기 잘못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며 김선달이 달라던 쌀 5말을 쓰린 속을 달래며 얼른 퍼주었습니다. 염려 마시오. 내 꼭 비밀을 지키리다. 김선달은 쌀 5말을 메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여비 한 푼 안 들이고 꽃 구경을 하였고 또 그 덕분에 쌀까지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 김선달은 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여인들을 찾아가서 겁을 주고 제법 많은 양의 쌀을 얻었지요. 김선달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일을 한 여인들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한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 덕분에 용이 된 구렁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커다란 구렁이가 산 중턱에서 길을 막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가도 구렁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 사람들은 그 산을 피해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이미 캄캄하게 어두운데 그 산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나그네를 말렸지요. 거기는 대낮에 가도 위험합니다. 구렁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소문난 곳이지요.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조심하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나그네가 하도 괜찮다고 하니 그냥 두는 수밖에 없었지요. 나그네가 산에 들어가서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우다닥 소리를 내며 꽝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산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는 동네 사람들은 겁을 잔뜩 먹게 되었지요. 아까 그 사람이 이 밤에 그곳을 지나갔으니 구렁이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 소리인가 봐. 산속을 걸어가던 나그네가 소리 나는 쪽으로 둘러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용트림을 하며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그리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시옵소서. 나그네가 엎드려 빌었더니 구렁이는 몸을 몇 번 뒤튼 뒤 용이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구렁이는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겁을 집어먹고 놀라 자빠지거나 용을 바라보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승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그네가 진심으로 빌어진 덕분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뒤 용은 나그네에게 복을 많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용이 보살펴준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북이 빠져 죽은 곳. 옛날 어느 마을에 폭포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있는 웅덩이에 용과 거북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과 거북은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용과 거북이가 자리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야. 그러니 넌 여기를 떠나줘야겠어. 용이 거북이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긴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것인데 떠나려면 네가 떠나야지. 거북이도 지지 않고 맞서게 되었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싸움이 격렬해지자 그곳에 살고 있던 온갖 물고기들은 겁이 나서 돌틈 사이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숨기에 바빴지요. 용과 거북의 싸움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물이 모두 뒤집히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용이 이기고 거북이가 지고 말았습니다. 거북은 결국 그곳을 떠나야 하였지요. 억울하고 분하구나. 언젠가는 원수를 갚고야 말겠어. 상처투성이가 된 거북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남면 청리에 있는 샘물골로 향하였지요.
바로 그때 봉황대에서 갑자기 봉황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북이가 걸음을 멈추고 봉황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서 있던 땅이 푹 하고 꺼지게 되었지요. 그 바람에 거북은 샘물골로 가지도 못하고 땅속에 파묻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불쌍한 거북이 빠져 죽은 곳이라 하여 몰구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신의 예언. 어느 따뜻한 봄날 백제의 의자왕이 신하와 장수, 궁녀들을 거느리고 수도인 사비성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망해정에 가시나 보구나. 멀리서 왕의 행차를 바라보던 백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망해정은 왕이 전망 좋은 곳에 세운 큰 정자였지요. 저놈의 망해정 때문에 나라가 성치 않은 게야. 망해정이 왜? 정자의 이름이 무언가? 망해 아닌가? 그러니 나라가 망할 징조지. 백제의 의자왕은 아버지인 무왕의 큰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641년 왕이 된 의자왕은 처음엔 백성들이 바라던 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갔지요. 귀족의 세력을 몰아내고 왕의 힘을 강하게 한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신라의 성 40개를 정복했습니다. 우리 백제가 삼국 통일을 할 날도 멀지 않았군. 백제 백성들은 입을 모아 왕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의자왕은 백제에서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지요. 하지만 의자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나랏일을 게을리했으며 신라와 고구려를 얕보기 시작하였지요. 의자왕은 술과 여자도 가까이 했습니다. 의자왕은 궁녀들과 어울리면서 41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의자왕이 흥청망청 지내는 사이 신라는 백제에 반격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힘이 약했던 신라는 진덕 여왕 때 당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덕 여왕에 이어 신라의 왕이 된 태종 무열왕은 백제를 원수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오래전 의자왕의 명령을 받은 백제군이 신라를 공격했을 때 자기의 딸과 사위를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656년 신라 태종 무열왕은 당나라와 힘을 합쳐 백제를 먼저 친 후 고구려를 정복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요. 하지만 의자왕은 마냥 태평하기만 했습니다. 망해정에 올라 신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궁녀들의 춤을 감상하였지요. 춤이 끝났을 때 한 신하가 왕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좌평 벼슬을 가진 성충이라는 신하였지요. 전하, 이렇게 매일 나들이를 할 여유로운 때가 아니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신라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린 작년에 고구려와 힘을 합쳐 신라를 공격하여 수십 개의 성을 빼앗았다. 그런 신라를 왜 신경 써야 하는 것이지? 당나라가 신라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자왕은 화를 내었습니다. 나에게 당나라의 굽실거리는 신라왕을 본받으라는 게냐? 우리 백제는 당나라에 아부하지 않고 그 대신 고구려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라가 당나라 지원을 받는다 한들 감히 백제를 넘볼 수 있을 것 같으냐? 성충은 이 말을 마루에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정치를 바로하고
군사를 정비하여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에 대비하시옵소서. 이놈이? 이 땅에서 누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한단 말인가? 여봐라, 좌평 성충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되어 하루아침에 좌평 성충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성충이 감옥에 갇힌 며칠 뒤 흥수가 면회를 왔습니다. 흥수는 간신들이 득실거리는 궁궐에서 그나마 성충과 말이 통하는 사이였지요. 흥수가 말했습니다. 대왕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적어 용서를 받고 일단 감옥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훗날 기회를 보아서 왕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시지요. 소용없는 짓이야. 대왕은 마음에 큰 병이 들었네. 교만이란 병이지. 부디 건강을 잘 보살피십시오. 흥수가 돌아간 후 성충은 감옥 벽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성충은 간수를 통하여 바깥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뿐이었지요. 성충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는 겁을 먹은 신하들은 아무도 왕에게 바른 소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비성에 불길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지요. 하루는 귀신이 궁궐에 들어와서 백제는 망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지른 뒤 땅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사람들을 시켜 귀신이 사라진 땅을 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땅을 한참 파 내려가니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거북이 등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초승달이다. 의자왕은 무당을 불러 뜻을 풀이하라고 했습니다. 보름달은 꽉 찬 것이니 달이 차면 기울어져 갑니다. 초승달은 아직 차지 않은 달이지요. 차지 않았으니 점점 커질 것입니다. 백제는 약해지고 신라는 강해질 것이라는 무당의 뜻풀이에 화가 난 의자왕은 그 자리에서 무당을 죽였습니다. 그때 간신 하나가 다르게 풀이하였지요. 보름달은 달 크기가 번성한 상태입니다. 초승달은 반대이지요. 우리 백제는 번성하고 신라는 점점 힘이 약해질 징조이옵니다. 의자왕은 간신의 말이 옳다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성충은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였지요. 이날 성충은 굳게 결심하게 되었지요. 며칠 후 의자왕과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죄인 성충이 먹기를 거부한다 하옵니다. 의자왕은 잠시 움찔하였지요. 이 틈을 타 흥수가 말했습니다. 성충이 먹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의자왕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백제는 나의 나라이다. 나만큼 백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충이 굶는 것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된 자기 신세가 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말에 흥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흥수는 감옥에 가서 성충을 만났지요. 며칠을 먹지 않아 비쩍 마른 성충이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오지 않아도 된다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백제를 이토록 걱정하는 좌평 같은 분이 죽으시면 백제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죽음으로 왕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네. 성충의 말에 흥수는 감옥의 창살을 붙잡고 흐느껴 울었지요. 울지 말게. 나는 오래전부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네. 흥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성충은 생명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기 전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충은 감옥 창살을 두드려 간수를 불렀지요. 다음날 신하가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전하, 성충이 편지를 올렸습니다. 읽어보거라. 신하가 성충의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지요. 충신은 죽어서라도 임금을 잊지 않는 것이니 바라건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신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니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적과 싸울 때에는 전투할 지점을 잘 골라야 하옵니다. 만약 다른 나라 군사가 육지 길을 통해 쳐들어오면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서해에서 쳐들어오는 적은 기벌포를 넘지 못하게 하십시오. 편지 내용을 들은 의자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마음에 걸렸지요. 성충이 단식을 하고 편지에서 적군을 막을 지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자왕은 잠시 후 고개를 흔들었지요. 655년 고구려와 힘을 합쳐 신라에 이긴 기억이 떠오르자 아직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의자왕은 성충의 편지를 읽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충은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백제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성충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성충의 예언은 4년 뒤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었지요. 13만 명의 당나라 군대가 서해에서 5만 명의 신라군이 동쪽 육지에서 동시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무렵 충신이었던 흥수도 왕의 미움을 받고 남쪽 지방의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결국 백제군은 탄현이 아닌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싸웠습니다. 이때 백제군을 지휘한 장수가 그 유명한 계백 장군이지요. 결과는 백제의 패배였습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멸망을 지켜보며 탄식하고 말았습니다.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후회스럽구나. 의자왕은 사비성을 정복한 신라 태종 무열왕과 당나라 장수 소정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항복 선언으로 백제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었지요. 이렇게 백제는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자왕은 당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못 가 병으로 죽게 되었지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백제의 삼국 통일을 이끌 왕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는 백제를 망하게 한 치욕스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충은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는 백제가 망한 후에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충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